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비둘기 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 내마녀의 날을 맞이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36% 내리면서 현재 시간 4,120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06% 내린 93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장 초반 미국발 훈풍을 받으면서 4,170포인트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이후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오후장을 앞두고 급격히 하락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코스닥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장 초반 상승 흐름을 이어간 코스닥도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하락 전환 이뤄졌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팔자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1,300억 원 넘는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간 또한 매수폭이 상당히 줄어들며 현재 시간 940억 넘는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또한 매수 전환하면서 물량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매수를 보이던 외국인의 매도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시간 200억 넘는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기간 또한 400억 넘는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000억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이미 환율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만큼 환율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0.19% 오른 1,47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인공지능 투자 본격화 기대감에 효성중공업 등 전력 설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단기 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AI 관련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에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도 전력기기 기업 지보노바의 주가가 15% 넘게 폭등하며 국내 전력기기주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국내 전력기기 기업의 변압기 부문 미주 고마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최근 2025년에서 2028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최대 20% 수준의 전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간 전력기기 관련주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효성중공업이 여전히 강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3.7% 오르면서 201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보다는 약간 내린 모습이지만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5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서울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화 소식까지 전해지며 중소형 건설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주택 착공 계획을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최근 이에 대한 주택시장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격주 점검 체계를 가동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대림 1구역 재개발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며 통상 18년 이상 걸리던 정비 기간이 약 12년으로 줄어든 것으로 관측되자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현재 시간 중소형 건설주의 주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상지건설이 여전히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850원 선 유지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신공영도 14.44% 오르면서 11,4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의 해외 자회사 수익성 개선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롯데칠성은 세계 각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필리핀 법인의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필리핀 법인의 내년 매출을 올해 대비 6.4% 증가한 1조 1,504억 원, 영업이익은 120% 증가한 301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원당 가격 하락도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주요 원당 생산 국가인 브라질과 인도에서 작황이 늘어나고 공급이 증가하면서 원당 가격이 최근 하락함에 따라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자회사의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과 원당 가격 하락에 힘입어 롯데칠성이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5% 증가한 4조 2,339억 원의 매출을, 영업이익은 25.4% 증가한 2,344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시간 롯데칠성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실성 현재 더욱더 오름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15.29% 오르면서 14만 9,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지정이 되며 약세를 보인 모습과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며 우리 시장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결정을 확인하고 나서 오전장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이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AI 거품론도 덜어내고 진짜 금리 인하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들로 시장이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게 딱 점심 먹고 오니까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마지막에 변동성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올해 선물 옵션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내년으로 롤오버 되는 것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마지막까지 외국인 수급이 조금의 변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면서 오늘 또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저희는 내년을 대비해야 되겠죠. 내년 대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반도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또 높여잡는 UBS의 리포트가 또 급박하게 발간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목표 주가들을 또 높게 잡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UBS가 동시에 두 종목을 따로따로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공통적이긴 한데요.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거잖아요.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급하게 상향해야겠다,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UBS가 얘기를 했습니다. 15조 원 전망치를 UBS가 4분기에 영업이익을 예상했었는데 18조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눈높이를 높여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은 DDR 계약 가격 상승률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전에 DDR 가격이 4분기에 한 21%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근데 35%까지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UBS에서는 측정을 했고 낸드도 역시 가격 상승률이 15%로 예상을 했는데 20%까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DDR이나 낸드나 이런 레거시 쪽에서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실적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목표 주가는 그걸 반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한번 반영을 해보면 실적을 4분기 영업이익을 18조까지는 눈높이를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거에 더불어서 더 이어서 4분기 영업이익이나 4분기 실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 자연스럽게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도 역시 실적 전망치를 더 높게 잡아야 된다. 내년, 내후년도 역시 목표 눈높이를 상향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이 올해는 일단은 한 41조 6천억 원 정도 연말 이제 클로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전망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내년에 100조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는데요. UBS에서 지금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35조까지 또 높여 잡았습니다. 왜냐? HBM도 이제 앞으로 잘 팔릴 거고
DDR 낸드 가격도 내년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영업이익이 135조 원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내후년에는 143조, 2026년에서 27년의 상승률이 약간 떨어지지만 어쨌든 올해에서 내년의 영업이익 상승률은 굉장히 가파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EPS 주당 순이익도 엄청나게 튀겠죠. 지금 이 올해는 한 5,700원 정도 주당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15,000원, 거의 2배, 3배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PER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PBR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 점점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현재 주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되는 이런 반도체 시장 쪽에서 업사이클 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켜야 된다. 목표 주가를 또 업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로 높였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UBS에서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 목표 주가를 15만 4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전에 UBS가 제시했던 게 12만 8천 원이었는데 오늘 뭐 11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전에 목표가 거의 근접을 했는데 다시 한번 타겟 프라이스를 높이면서 15만 4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았습니다. 자, 이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또 이 외에도 DDR 낸드 공급 제약 내년에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2027년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우위, 선점하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HBM도 역시 내년에 또 기대가 되잖아요. HBM 출하량이 내년에는 77%나 증가할 것이다. 올해보다 내년에 77%가 증가할 것이다. 왜냐? 결국에는 엔비디아에다가 HBM4를 팔게 될 것이다라고 UBS는 확신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2월까지 엔비디아 HBM4 샘플을 공급할 것이고 2026년 언젠가는 내년 내에는 검증이 완료되면서 판매에 돌입할 것이다. 생산은 1분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엔비디아에 들어갈 HBM4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을 포착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달성이 되고 HBM 출하량도 결국에 실적에 또 반영이 되겠죠. 이 외에도 파운드리 쪽에서도 내년에 실적이 개선될 거다. 파운드리가 늘 약간은 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분야였잖아요. 삼성에서. 테슬라 뭐 이런 애플의 수주도 받았으니까 이제는 파운드리 쪽에서도 실적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주 환원 정책까지 생각을 하면 프리 캐시플로우의 50% 환원하고 이러면서 내년에 최소로 배당을 잡아도 10조 가까이는 배당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도 봐야겠죠. SK하이닉스도 뭐 거의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면 SK하이닉스 올라가야죠.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15조로 예상했는데 16.8조까지 상향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DDR 낸드 가격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역시 SK하이닉스도 올해는 44조, 한 4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 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124조까지, 내후년에는 132조까지 올라갈 거다. 결국에는 비슷한 논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함께 성장할 것이다. PER, PBR은 떨어지고 실적은 위로 우상향하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얼마로 잡았을까요? 자, UBS에서 역시 SK하이닉스 키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85만 3천 원까지 잡았습니다. 그 전에 71만 원으로 제시했던 목표 주가를 85만 원대까지 잡으면서 메모리 강세, 내년 한 D램은 2027년 1분기까지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낸드는 내년 3분기까지 공급 부족 이야기 나올 것이다. 가격을 역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것이고요. 역시 D램 매출은 HBM은 여전히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으니까 내년 4분기까지 어쨌든 내년까지는 HBM 쪽의 영업이익률도 괜찮을 것이고 영업이익도 계속 확장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캐펙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역시 프리 캐시플로우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습니다. 2027년까지 SK하이닉스도 주주환원 정책 해야 되겠죠. 뭐 ADR 미국에 상장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주들, SK하이닉스 주주들은 또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 잘 안 해주냐라고 서운한 마음들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에서 분명히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주주환원 정책을 펼 가능성도 내년에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눈높이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반도체는 계속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3.50부터 3.75%로 조정하자 10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1.09%, S&P 500은 0.67%, 나스닥은 0.33% 올랐다. 연준은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국채 매입을 재개하기로 하며 유동성 확대 기대를 키웠지만 위원 간 이견이 드러나며 추가 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점도표는 내년 금리 중앙값을 3.4%로 제시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없었다면 인플레이션은 2% 초반일 것이라며 고용 둔화에 초점을 맞출 뜻을 밝혔다. 시장은 이를 비둘기적 신호로 해석했다. 아마존과 테슬라는 상승했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했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 시장에서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업종들을 살펴봐야 할지 길건우 대표가 생각하는 돈 되는 섹터의 테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원전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최근에 SMR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미국이나 이런 쪽에 잘 먹혀들 수 있다.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원전주들 어쨌든 지금 연말에 조방원이 약간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쉬고 있잖아요. 지금 원전주를 잘 공략해 볼 만한 타이밍일까요? 좀 쉴 때 공략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원전을 봐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 또 몇 가지를 또 얘기를 더 해보자라고 네. 하면 원전 업계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원전이 사용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4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전이 416기 정도 되는데 수명이 40년 초과된 게 165기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거의 한 15년 동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전에 그 호수앵커 딱 뒤편에 원전 건설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린다 아까 딱 나와 있었잖아요. 네네네. 5년에서 10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얘네들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어찌됐건 미리 해야 그 400기 정도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40년 전에 비하면 전력 소모량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야 되고요. 중국종에서는 작년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지금 글로벌 400개 깔려 있는데 앞으로 한 20년 동안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것만큼 우리가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정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으로 조금 재미를 기존에 보셨던 분들이 요새 금값 왜 이래 이러시잖아요. 우라늄 가격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라늄이요? 수요가 괜찮으니까 우라늄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럼 결론은 이게 우라늄이 원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전 한 기당 우라늄이 100에서 200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또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라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야, 이렇게 수요가 센데 그리고 그 기대감이 우라늄 선물에서 가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주가 왜 못 가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원전에 들어가는 이제 뭐 주요 기자재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원자로도 있고 제어봉도 있고 뭐 가압기, 냉각기, 뭐 터빈, 발전기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여기에서도 잘합니다. 근데 주가는 이러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40년 만에 돌아온 슈퍼사이클이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5년 동안 꾸준하게 원전을 지었습니다. 165기를. 15년 동안 165기니까 연에 10기. 맞죠? 근데 그때보다는 못해도 전력 소모량은 2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곱하기 2 한다라고 하면 320기. 연에 최소 평균적으로 4기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두 기만 꾸준하게 들어온다라고 해도 주가는 잘 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 써 있죠. 대형 원전 건설하려면 하나에 5년, 10년이 네. 걸린다. 이 사이클을 따져 보면 지금이 교체의 가장 활발한 교체 주기일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당분간 네. 몇 년은 계속해서 이 원전 교체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전을 건설한다거나 또 실제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이점들이 있으니 종목들을 그럼 저희가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물론 뭐 원전 많이 올랐지만 네. 앞으로를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원전주 뭐 어떤 거 볼까요? 그냥 원전주를 이제 쭉 훑어본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이제 주기기 쪽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 쪽으로 하는 현대건설 뭐 이렇게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기대감들도 같이 엮이니까 네. 원전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원전 그렇죠? 주기기도 하죠. 터빈이랑 발전기도 하고요. EPC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원전 수주를 받으면 원전 한 기당 못해도 얘네들 매출로 잡힌 게 2조에서 3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 수주가 있으면 이 정도 매출 업사이드를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 기대감이 있다. 뭐 여기에 지금 하고 있다.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플러스 2, 3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아까 연내 2기 평균 잡으면 네. 4조에서 6조.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한전 기술은 종합이랑 개통 쪽을 담당을 하는데 얘네들은 한 기당 5천억입니다. 그러면 연평균 2기 잡으면 1조. 그러면 이제 기존 매출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있겠죠. 한전 KPS는 사실은 얘네들은 운용할 때인데 시운전할 때부터 운전할 때 정비를 꾸준하게 관련해서 계속 매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기당 실질적으로 금액은 굉장히 낮습니다. 250억밖에 안 돼요. 근데 40년 하니까 한 기당 1조가 꾸준하게 40년 동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팀 코리아가 원전 수주를 받으면 매출이 안전하게 딱 찍히는 거고요. 사실은 원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올해까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발성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한다 하고 해도 이거 진짜 되겠어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고민은 조금씩 이제 줄여야 되는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공격적으로 짓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내년부터는 수주를 좀 꾸준히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패턴으로 시장이 바뀔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 3가지 정도 알려주셨는데 탑픽으로는 뭘 고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죠. 결론은 두산 제가 에너빌리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얘기를 몇 번 그래도 한 것 같은데 네네. 뭐 너무 이제 사실은 조금 주가가 못 가고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만 붙어주고 실적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잘 갈 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팀 코리아양 대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 원전이 이제 미국에서 내년부터 정말 많이 착공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한 7, 80%는 올라간다라고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너무 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평균 연애 2기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예를 들면 5년치만 쌓인다라고 하면 수주 잔고가 50조 원입니다. 야, 네. 그러면 저희가 야 하는 것처럼 지금 사실은 10만 원을 아직 한 번도 뚫은 적은 없는데 여기에 이제 곱하기 이렇게 되면 한 3, 4 정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싼 구간에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그러면? 네, 시원하게 정고점 돌파하고 20% 더 받습니다. 12만 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싸다.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개씩의 수주를 받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게 되면 실적을 우리가 다시 계산해보고 다시 체크해봐야 되겠죠. 이 주가의 뭐 PER이나 이런 것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표 가격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쉴 때 공략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원전주 봤고요. 다음 두 번째로 길건우 대표가 생각하는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어떤 곳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쪽을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국에게 너무 밀려가지고 디스플레이 산업 이제 우리 접어야 줘야 되는 되냐.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참 아이러니하게 뭔가 기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요즘.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OLED랑 마이크로 LED 쪽은 네.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가 강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LED 쪽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뺏긴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오죽했으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또 중국 공장 또 넘기고 왔잖아요. 네. LGD 입장에서도 그게 나아요. 왜냐면 현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산업을 본다라고 하면 많이 눌러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눌러 있던 애들이 이제 현대차를 딱 그 한 6개월 전을 딱 되짚어 보시면 관세 때문에 많이 억압받고 그쵸. 핍박받고 눌러져 있었거든요. 요즘 어때요? 잘 가죠? 잘 가죠. 그러니까 이슈가 야 현대차 자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HDV라는 소프트웨어나 로봇이 붙으니까 잘 가잖아요. 조금 디스플레이가 이쪽 방향으로 내년에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메타가 레이벤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메타 네.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 했던 거 있잖아요. 저 그거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 예, 그리고 주변에 네. 사용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네. 이게 쓰면은 사실 디스플레이가 다 보이고 평상시에 안경으로 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애플에서 스마트 글라스 나왔을 때, 야, 그거 목 아파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무서워요. 목 디스크 유발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점점 디스플레이가 달라지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여기에 이제 구글도 선전 그쵸, 보고를 네. 했습니다. XR 에디션 행사에서 신규 제품 라인업을 공개를 했고요. 메타 레이벤이랑 같이 했던 것처럼 AI 글래스를 내년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손을 잡은 게 재밌습니다. 또 삼성전자랑 삼성, 예. 젠틀몬스터입니다. 그렇죠. 네, 젠틀몬스터가 선글라스 또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네. 전 레이벤보다는 젠틀몬스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글로벌로 사실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가격은 아마 메타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조금 더 훨씬 더 낫고요. 또 이제 구글이 하니까 엮을 게 많습니다. 삼성에 뭐가 들어가냐면 제미나이가 들어가요. 근데 아마 이 스마트 글래스에도 제미나이가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여행 다니시면 구글맵 다 쓰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여행 다니면 요즘에는 구글맵밖에 안 보는 것 같은데 구글맵 연동되잖아요. 그러면 갈 때 디스플레이 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저희 핸드폰 고개 내려서 쳐다보지 않아요. 길 안내를 해주겠네요. 앞만 보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안경에다가. 근데 해결되겠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튜브 볼 때 계속 고개하고 하니까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 이렇게 봐서 디스크 거북목된다. 걸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북목 되죠. 고개 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보실 수 있잖아요. 맞네요. 네. 어. 그러면
저는 시장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오. 구글이 참전을 하면. 그래서 디스플레이 저희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새로운 재료들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은 스마트 글라스가 오히려 디스플레이 산업에 촉매제, 부스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길 대표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돼요? 사실은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냥 우선 디스플레이 쪽에 만약 이제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전자랑 아까 이제 구글이랑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다른 파트너를 찾아서 지네들도 자꾸 이걸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네. 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투자를 하면 증착 장비가 항상 나오는데 우리나라 선익 시스템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중국에도 하고 LGD에도 하는데 이 패널사가 이제 OLED, 올레도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점점 이쪽에 투자를 지금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하면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익이 이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구동 칩들이 굉장히 전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쵸? 디스플레이도 보면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걸 전달시켜서 바로바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구동칩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에는 또 사피엔 반도체가 사피엔 전문입니다. 반도체. 그래서 탑픽은 사피엔 반도체. 사피엔 반도체요? 네. 오. 왜냐하면 사피엔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구글이 그 올레도스 다음에 네. 레도스라고 또 그 다음 버전을 또 조금 더 이제 미니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쪽 개발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스마트 글래스 쪽으로 많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탑재하는 기기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아마 이제 저희가 스마트 글라스라고 해서 안경에도 할 거지만 다른 많은 IT 디바이스 쪽에서도 이게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동칩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많아지니까 매출이 여러 가지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피엔 반도체가 기존에도 디스플레이 DDIC 쪽에서는 설계 전문이었는데 네. 최근에 AR과 MR 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주가를 좀 위로 네. 열어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33,900원 정도인데 네. 가격을 그러면 어떻게 잡아볼까요? 지금도 원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이제 고점이 얼마 차이가 안 나죠. 네네네. 지금 거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디스플레이 쪽에 이렇게 강자가 있었어 이번 라고 주에 생각을 사피엔 해보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정말 많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거의 13,000원. 올해 4월 달에 13,000원대였거든요. 네.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업사이드는 그래도 한 20% 정도는 더 있지 않을까. 오.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 4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스마트 글라스 시장이 열린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미리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 탑픽 종목으로는 사피엔 반도체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길건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표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2047년까지 국내 반도체 공장 조성에 약 7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까지 정부가 책임지며 반도체 특별법의 특례를 신설해 지원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반도체 산업 전략 보고회에서 공개됐다. 현재 21기인 국내 반도체 팹은 16기를 추가해 37기로 확대된다.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생산 연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격차 유지가 가능한 제조 지원과 함께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NPU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1조 2,676억 원을 투자하고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에도 예산을 배정한다. 국산 팹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나노급 상생 파운드리를 4조 5천억 원 규모로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도체 대학원 설립 역시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 전략도 추진한다. 남부권의 광주, 부산, 구미를 잇는 반도체 혁신 벨트를 구축해 패키징, 소부장, 소재 부품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반도체 주권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권 수준. 그래도 상승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낙폭을 또 줄이면서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보합권 수준까지 코스피는 올라왔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전환을 했네요. 강보합권 수준으로. 오후장 들어서면서 양시장이 좀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다시 양시장이 조금씩 막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뭐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는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약보합권 수준까지 왔는데 오늘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급의 변동성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뭐 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죠. 상승 하락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시면서 오늘 장 마무리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느껴볼까요?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 소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종목으로 시장의 온도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지 첫 번째 소동구 위원이 주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오늘은 또 반등이 좀 나오면서 15만 원 선을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스페타시스 좋아하면서 많이 사고 있는데 자, 이스페타시스 그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이스페타시스. 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목표가가 당시에 한 15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지지가 되면서 최소한도 16만 원 그러면서 목표가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될 거다. 일부에서는 지금 뭐 17만 원 이상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를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 블루칩이라는 하나의 이제 그룹이 있어요. 말하자면 뭐 같은 IT라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등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그러고 옐로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형 군단들. 바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옐로칩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신고가를 결국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블루칩인 시장을 끌고 가는 대표 섹터의 핵심 종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갇혀 있는 이런 양상이지만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결국 IT 소부장 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수급에 제한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옐로우 칩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I 서버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구글 TPU 칩과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 종목이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계속 나오면서 외국인들도 거침없이 이렇게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3분기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4분기 영업이익도 610억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도 실적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요인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분들은 편하게 그냥 뭐 조금 뭐 5% 내외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매수해 놓고 있으면 되고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또 다시 재매수해도 되지만 네. 현재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일봉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항상 주가가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오고 실적이 좋다고 그래도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이격을 좁히면서 이 21선거의 이격이 좁히는 시점들 이럴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나고 보니까 뭐 지난번에 이렇게 뭐 10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20 이렇게 올라오나 보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때 상황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격이 벌어지면 좁히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또 다시 재매수도 올라가고, 하는 거고 네. 하는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안 무너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의 위치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신고가를 냈고 내일 한번 더 움직이면서 뭐 16만 원 간다? 그럼 단기적으로 또 여러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기다렸다가 이제 재매수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여전히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16만 원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정 시에는 매수의 관점 여전히 유효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나는 그냥 뭐 내년에도 갖고 아까 뭐 앵커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실적, 영업이익, 네. 영업이익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같이 갖고 가시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갖고 가시죠,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페타시스는 진짜 그냥 의심하지 말아야 할 상황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쉬었다가 다시 가고 쉬었다는 게 뭐 엄청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순고리겠죠. 그냥 잠시 정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을 또 하나 드린다면 이스페타시스는 너무 많이 올랐어 나 이제 못 사겠어. 저거 뭐 그러니까요. 3, 4만 원, 4, 5만 원대 주식이 벌써 이렇게 올라오네. 그게 이제 가장 걱정이에요. 그렇죠. 네. 문제는 PCB 쪽 같이 공략하시면 돼요. 그럼 코리아 서키트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그런 어떤 자리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오늘도 1% 넘게 오르고 있고 장중에는 15만 6,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6만 원 선 한번 다시 도전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여전히 조정 시 아니면 쉴 때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하림지주입니다. 오늘 또 하림지주가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뭐 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 이야기 나온 것처럼 뭐 그런 천일고속, 동양고속처럼 하림지주도 막 갈 수 있는 건지 시청자분들이 막 이거 나도 그럼 올라타야 되나 막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천일고속이 쏘아 올린 부동산 관련주.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갈 봐야 줄은 될 것 몰랐어요. 같습니다. 네. 결국 뭐 부동산 투자하기 힘들면 천일고속 단 10주라도 갖고 있었으면 좋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사실은 저 PBR 저 PBR, 네네. 저 PER 이런 것들이 한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90년 초반에요. 근데 지금의 이 PBR 관련주들은 또 수도권과 지방의 땅을 갖고 있거나 부지를 갖고 있다면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하림지주가 그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들도 뭐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양재 IC 지나서 결국은 그 현대차 본사 그쵸, 입고하는 예. 그런 주변에 항상 이게 문제가 됐던 땅이었었습니다. 이 양재동 부지 개발과 관련돼서 결국 하림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수를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공사 다지기를 하고 개발 들어간다. 또 아파트 분양을 미리 선분양을 하고 그 자금 그리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일으킨다. 처음에는 뭐 승자의 저주 아니냐. 뭐 정말 너무나도 큰 덩치를 인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도 돈 너무 있다. 많이 썼다. 그렇죠. 그런 이런 얘기 논란도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서울에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개발 차익이라든가 가치 상승 이게 이제 뒤늦게 또 부각이 되면서 천일고속, 동양고속 또 하림지주 거기에 오늘 롯데 칠성까지도 같이 움직이죠. 서초동에 땅을 갖고 있다라는 그거 이유로 물론 뭐 자회사들이 실적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런 요인들이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PBR이 0.4배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결국 이 숨은 자산 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PBR 0.4배 하림 지주의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추가 상승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지만 이후에 어쨌든 저 PBR 종목이면서 자산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매기가 집중적으로 몰려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개발과 관련된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의 모습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7월 달이었죠. 바로 이거를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거고 결국 사상 최고가를 보였던 자리는 이 2023년도였는데 현재 모습을 우리가 흔히 해서 보면은 이제 바닥을 치고 1차 상승, 2차 눌림목, 3차 상승이 더 크다. 그렇다면은 15,000원, 6,000원까지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떠한 그 다른 것들의 움직임들을 같이 보시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림지주 그럼 상한가 풀리면 사야 됩니까? 뭐 일부 조금 매수 가능하죠. 네. 일부 조금. 오늘은 안 풀릴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안 풀리겠죠? 예. 예.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개발, 부지 개발 이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불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뭐 부동산 대책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 민간 개발도 허용해 줄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보면 주시장에도 이게 바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동산 부지 개발 관련된 또 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또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하림지주 오늘 또 깜짝 상승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위원님 어떤 종목을 주셨을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도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력설비, 뭐 전력기기 쪽이 뭐 여전히 좋습니다. 네. 결국 일진전기를 굳이 또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뭐 우리가 뭐 대표적인 3인방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LS 일렉, 효성중공업 이렇게 있는데 그네들의 어떠한 그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네. 기간 조정이 아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 종목들 역시 중소형단에서 신고가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실적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특히 전선 쪽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변압기 수출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 뭐 4분기 실적도 본격적으로 홍성 2공장이 준공이 되고 이쪽에서의 어떠한 매출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내년도에도 상당한 그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은 사실상 현재 위치에서는 가격 조정이 이제 이것도 마무리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67,900원 지난 11월 초에 고점이었는데 가격 조정 이후에 어떤 흐름입니까? 항상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지지가 돼주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고 있다. 다시 한번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6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가 있는 거겠고 뭐 좁게 보더라도 직전 고점대 1차적으로는 한 7만 원 내외를 목표가로 설정하고요. 5만 2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추가 상승 랠리가 가능한 그런 위치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진전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일진전기의 패턴을 보이는 차트들이 많이 보이긴 하네요. 고점 한번 찍고 약간 조정받으면서 그렇죠. 이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실적 받쳐주거나 그 업황이나 뭐 요즘 트렌드 내러티브에 포함되어 있으면 바로 반등이 나오네요. 예, 일진전기가 오늘도 7%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 함께 서동구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스 한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